이게 제가 사업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너는 똑똑하니까 그렇게 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거든요. 저는 이제까지 만든 사업을 다 이런 방법으로 만들었어요. 뭐 되게 신기합니까, 여러분? 뭐 어려운 게 있나요? 여러분도 이 정도는 만들 수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네, 오늘도 성공학 칼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정말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거, 핵심 단어가 문제 해결이라는 단어였죠. 그쵸?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는 이유도 사실은 이 문제 해결력을 높이기 위한 거다. 남의 문제를 잘 해결하는 사람은 돈을 잘 벌 수밖에 없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또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야 잘하냐, 이런 질문을 정말 너무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알려드려야겠구나. 진짜 저는 뭐 다 알려주는 방송인 것 같아요. 네, 질문하면 뭐든 알려줍니다. 네, 무엇이든 다 알려드리는 그런 방송을 앞으로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제 해결이 돈인데 어떻게 해야 문제 해결을 잘하냐? 뭐 자연스럽죠. 네, 문제 해결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아주 자세하게, 정말 자세하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기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김승호 회장님 아시죠? 김승호 회장님. 스노우 폭스? 네, 스노우가 눈이죠. 폭스는 여우. 네, 그 스노우 폭스 이게 도시락 만드는 회사인데 김승호 회장님이 저서가 좀 여러 권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저서는 생각의 비밀이라는 책인데, 이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문제가 있으면 답도 있다. 만약에 답이 없으면 문제를 바꿔라. 네, 저는 이게 되게 멋있는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부분은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생각은 하지만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면 하고 포기한단 말이에요. 뭐 저는 수학 강사 출신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등학교 시절에 뭐 실력 정석, 뭐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 선배님이신, 아주 높은 선배님이신 홍성대 이사장님이 쓰신 책이거든요. 홍성대 이사장님이 실력 정석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에 보면 연습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처음엔 풀어보려고 노력을 하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사실 풀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학원에 다녀서 선생님이 알려주는 거를 이렇게 배우곤 하죠. 근데 덜어는 안 풀리면 풀다가 도저히 안 되면 해답을 살짝 봐요. 네, 그리고 힌트를 보고 그걸 바탕으로 풀곤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네, 저도 그렇게 공부했거든요. 해설을 아예 안 보고 모든 문제 다 풀 수 있으면 좋지만 어려운 문제를 풀 때는 약간의 참고를 하게 되죠. 네, 그 뒤에는 어찌됐든 제가 스스로 풀었습니다. 학생 때부터 답을 스스로 구하는 거죠.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일부러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한 게 아니라, 전 뭐 강남에 살았지만 저희 집이 가난해서 학원을 학창 시절에 딱 한 달 다녀봤어요. 네,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다 합쳐서 수학학원을 딱 한 달 다녀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에는 제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제가 스스로 답을 구할 수밖에 없었죠. 네, 답을 스스로 많이 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학 실력이 늘게 돼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복습을 많이 했더니 수학을 정말 잘하게 됐죠. 네, 정말 잘하게 됐어요. 제가 뭐 학교에서 수학 시험 문제 되게 어려웠는데 거의 다 100점 맞았습니다. 전부 다는 아닌 것 같아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거의 다 100점을 맞았어요. 이렇게 해서 실력이 많이 늘었던 거죠. 이 답을 스스로 구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네, 제가 뭐 강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초보자의 특징은 일단 질문을 합니다.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솔직히 더 초보자는 질문도 안 해요. 주눅 들어가지고 이거 나만 모르는데 괜히 질문하고 민폐 끼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질문도 안 해요. 근데 질문을 잘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해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질문이에요. 질문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제 생각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나에게 질문하기. 두 번째는 남에게 질문하기. 네, 순서가 반드시 이게 먼저야 되고, 나에게 질문을 했지만 도저히 답을 구할 수 없을 때
힌트를 남에게 구하는 거죠. 네, 제가 실력 정석 풀 때 답지를 살짝 참고했던 것처럼 나에게 질문을 했지만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을 때 그때 남에게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이 질문을 자주 할수록 더 많은 문제를 만나겠죠. 다시 문제를 많이 만나는 법은 질문을 자주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MVP 줌 미팅 할 때 항상 질문을 2개씩 마련해 오라고 하거든요. 네, 질문을 마련해 와라.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MVP가 되는 것도 물론 무지무지하게 어려운데 이 질문 2개 준비하는 거를 더 어렵게 생각합니다. 왜냐? 난 살면서 질문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거 질문하죠. 3천만 원으로 뭐 사면 되나요? 뭐 이런 거 질문해요. 그러니까 답을 그냥 답을 달라. 이런 질문하죠. 사실 이거는 질문의 레벨이 그렇게 높은 질문은 아니에요. 네, 초등학교 수준의 질문이죠. 네, 저 부자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부자 되나요? 약간 좀 이런 느낌이죠. 네, 그러니까 별로 좋은 질문은 아닙니다. 질문을 자주 할수록 더 좋은 질문을 본인에게 할 수 있어요. 본인에게 더 좋은 질문을 하면 할수록 그리고 그 좋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문제 해결력이 점점 높아지겠죠. 저는 수학을 공부하면서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방법이나 뭐 이렇게 사업이나 일상생활을 하면서 문제 해결을 하는 방법이나 저는 완전히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결혼을 했고 뭐 와이프와 아내가 있고 뭐 자녀도 있거든요. 근데 2 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와이프하고 뭐 큰아들 작은아들이 문제가 생기면 다 저한테 물어봐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데 이거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렇게 와이프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항상 저한테 물어봅니다. 막힐 때마다. 그럼 뭐 저는 나름의 솔루션을 제공을 해주죠.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 같은데? 라고 뭐 물어보긴 하는데 막히는 부분에서 힌트를 줘요. 네, 나름 자기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는 좀 뭐랄까 제 주변에서 항상 해결사인 것 같아요. 해결사. 네, 문제가 만나면 잘 풀리지 않으면 찾아가는 약간 좀 수학 실력의 정석에 실력 정석에 보면 뒤에 나오는 해설지 같은 뭐 힌트를 주는 네, 그런 존재가 점점 됐어요. 어느 순간부터 저는 뭐 사업을 하잖아요. 사업을 하면서 네, 대표이사죠. 그럼 뭐 원장님들이나 뭐 임직원분들이 좀 아주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네,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럼 또 이제 뭐 저는 피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든 해결을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저는 뒤가 없어요. 어떻게든 제 선에서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원장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알아서 해보세요. 이게 계속 이렇게 성의 없게 할 수 없잖아요. 고민을 하고 솔루션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든 해결을 많이 했고 수많은 문제들 그리고 원장님 선에서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저한테 왔으니까 그 문제는 되게 어려운 문제겠죠. 그러니까 늘 어려운 문제를 접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해결을 하다 보니까 이 문제 해결력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 정석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되게 많이 풀게 된 거죠. 이 공부하는 로직이 완전히 똑같더라는 겁니다. 네, 그거를 저는 사업한 다음에 알았네요. 네, 수학을 공부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였는지 어렸을 땐 몰랐는데 수학을 공부를 많이 해놓고 보니까 쓸모가 너무 많더라는 거죠. 네, 수학 공부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뭐 혹시 뭐 학생들이 이거를 보실지 모르겠지만 네, 학생들이 본다면 네, 수학 공부는 부자 되는데 필수입니다. 필수. 네, 겨우 그 계산 뭐 그런 거 잘하는 거랑은 별개예요. 문제 해결을 하는 그런 능력을 키워줍니다. 문제 해결을 잘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문제 해결을 잘하는 방법은 질문을 많이 해라. 이게 수학 공부할 때 문제를 많이 푸는 거랑 같은 원리예요. 네, 질문은 나에게 할 수도 있고 남에게 할 수도 있는데 나에게 하고 내가 답을 많이 찾으면 내 실력이 더 월등하게 늘게 된다. 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네, 이렇게만 얘기하면 또 막연하게 느끼시는 분이 있으니까 이거는 최근에 제가 그 고민해서 만든 사업이에요. 최근에 구상 중인 사업이라고 하죠. 네, 저는 시도 때도 없이 사업 구상을 합니다. 제 와이프는 뭐 잘 알겠지만 제 취미이자 특기이자 하는 일이 사업 구상이에요. 그냥 사업 구상만 계속 합니다.
그 중에서 만약에 10개를 했다. 그럼 한 두세 개는 실현되고, 두세 개는 할랑말랑하고, 두세 개는 그냥 건들지도 못하고 그냥 사장되고,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것 중에 잘 된 것들이 살아남는 거거든요. 그걸 제가 계속 사업으로 연결해서 계속 그렇게 저는 돈을 벌죠. 최근에 구상했던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뭐 있는 그대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경매에 보면요, 자동차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경매 그 전체 물건으로 하고 승용차로 해서 검색을 하면 승용차가 이렇게 상당히 많이 나와요. 뭐 관심 물건 등록 되게 많이 한 거 보이시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카이엔, 뭐 포르쉐인데 카이엔이 뭐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럼 내가 만약에 이 차를 사고 싶은 거예요. 사업이니까 경매로 싸게 사올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경매로 싸게 사와서 내가 판매를 하게 되면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네, 요런 질문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하면 돈이 될 수도 있겠는데? 라는 것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네, 항상 제 사업의 출발은 이겁니다. 이거 하면은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단순 호기심에서 일단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그러면 제가 마음에 걸리는 건 사실 이거였어요. 제가 매우 싼 가격으로, 뭐 시세가 만약에 6,500만원이라고 쳐요. 카이엔의 시세가 6,500만원이다. 근데 내가 만약에 최저가에 5,200만원을 사왔다. 낙찰을 받은 거죠. 그럼 차익이 무려 1,300만원이잖아요. 이거 되게 쏠쏠하지 않나요? 만약 6,500만원에 잘 팔 수만 있다면 되게 쏠쏠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죠. 내가 만약에 이 차를 5,200만원에 사온다고 해도 그럼 여기에서 취등록세가 나간단 말이에요. 이 취등록세가 자동차가 대략 한 7% 정도 됩니다. 그리고 뭐 주택도 있지만 자동차도 공채 할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공채 할인, 뭐 제가 공채를 매입은 안 할 테니까 공채 할인을 한 1% 정도 하면은 대략 한 8% 정도의 추가 비용이 들게 되는 거죠. 이 취등록세를 좀 안 내고 싶은 거죠. 그럼 그때부터 또 시작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죠. 취등록세를 어떻게 하면 안 낼 수 있을까? 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첫 번째, 이 경매에 나온 승용차를 싸게 사와서 팔면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싸게 사와서 잘 팔아도 취등록세가 무려 8%나 되니까, 그러면 취등록세를 어떻게 하면 안 낼 수 있을까? 네, 여기까지 질문이 왔습니다. 이제 그러면 취등록세를 안 내려면 혹시 중고차 매매상을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중고차 매매상 사업자 등록을 하면 취등록세를 안 낼 수 있지 않을까. 네, 여기까지 생각이 왔어요. 방법을 생각한 거죠. 이 질문을 했으면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그쵸? 이게 제가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중고차 매매상 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제가 알아본 결과 취등록세가 200만원 미만이라면 완전히 면제예요. 그리고 200만원 넘으면 15%, 원래 취등록세의 15%를 내게 된다고, 네, 그렇게 답을 얻었어요. 이 답은 어떻게 얻냐? 뭐 처음에는 세무서에 전화를 했어요. 세무서에 전화를 했더니 여기는 국세만 담당한대요. 지방세는 자기들 잘 모르겠대요. 그럼 지방세는 어디다 전화하냐? 또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자기도 잘 모르겠대요. 그럼 제가 구청에 물어보면 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아마도 구청에 전화하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 전화했어요. 구청에 전화해서 네, 세무과를 연결해 주세요. 라고 말을 했죠. 그럼 세무과 뭐 때문에 그러세요? 그러니까 자동차 취등록세 때문에 그럽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담당 그 공무원분을 연결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답을 주신 거예요. 네, 취등록세가 200만원이 넘어가면 면제고, 200만원이 미만이면 면제고 200만원 넘어가면 15%를 냅니다. 라고 답을 얻었습니다. 네, 제가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아시겠어요? 그럼 이제 5,200만원을 샀다고 치죠? 그러면 취등록세가 얼마인지 또 계산을 해봐야겠죠. 여기에 7%를 취등록세로 내게 됩니다. 그러면 364만원이니까 200만원이 넘죠. 그럼 여기에 15%의 이자를 내야 돼요. 이자가 아니라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면 54만 6천원을 이제 내게 되는 거죠. 엄청나게 했겠죠. 원래는 한 350만원 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를 50만원으로 대폭 줄였잖아요. 그쵸?
우리가 가진 차액은 6,500만원짜리 차를 5,200만원에 사왔으니까 1,300만원 싸게 사왔습니다. 여기 350만원 내면 1000만원 남고, 뭐, 세차, 상품화 작업이라 그러죠. 차 깨끗하게 하고, 뭐, 고칠 거 고치고 하는 거. 상품화 작업하는데, 뭐, 한 100만원 쓰고. 그러면 450만원까지니까, 뭐, 대략 한 8, 900만원 남는다고 치는데, 그런데 내가 만약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300만원을 더 벌 수 있구나. 그러면 잘하면은 한 1000만원 이상. 이렇게 벌 수 있겠구나. 이런 차를 한 달에 한 대씩만 팔아도 월 1000은 벌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질문을 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이 다음에 질문은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쵸? 그럼 자동차, 중고차 매매상은 어떻게 차릴 수 있을까? 자연스럽게 여기로 가지 않을까요? 내가 중고차 매매상만 차리면 한 대 팔 때마다 한 300만원을 아낄 수 있는데 300만원을 더 벌 수 있는 거죠. 그럼 중고차 매매상을 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무과에 전화하고 어디에 연락하면 될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구석에서 인터넷 검색하고 그냥 전화 몇 번만 하면 중고차 매매상을 차리는 방법에 대한 답을 다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을 얻었어요. 네, 요렇게 공무원분께 제가 요청을 드렸거든요. 너무 이렇게 서류가 많으면 이메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네, 공무원분들이 다 되게 친절하십니다. 저는 우리나라 공무원분들 너무 좋아요. 네, 진짜 너무 친절하시니까 전화해도 다 알려주시고, 제 이메일 보내달라고 요청드리면 이메일도 이렇게 다 보내주시고, 이런 나라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뭐 신규 등록 신청 필요 서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정말 상세하게 이렇게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이걸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냥 따져보고 하면 되겠죠. 네, 제가 만약에 상가 낙찰받은 게 있다면 거기에 이제 중고차 매매 사업장을 차릴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사업이 가능하구나 라고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전 이제 이거를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자동차들을 본 다음에 이제 가면 되겠죠. 이제 매매상까지 차리면 이제 수익성은 이제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됐죠. 네, 일단 사업성이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돈이 안 되는 사업은 저는 시작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돈이 적은데 수익성이 있으면, 수익성이 있으니까 사업을 이거는 이제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럼 그 다음 문제는 뭐예요? 네, 여러분들 그 다음 문제는 뭡니까? 수익성이 있고 이제 사업하면은 이건 돈이 돼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질문을 해보세요. 실제로 내가 한다 생각하고. 그 다음은 뭐야? 중고차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경매에 나온 차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좋다고 생각하고 사왔는데 알고 보니까 사고차고, 알고 보니까 뭐 이게 되게 썩은 차고, 뭐 침수차고,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쵸? 차를 잘못 사오면 큰일 나니까 차를 보는 안목을 키워야겠죠. 또 제가 뭐 늘 안목이 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동산을 보는 눈을 키우면 부동산을 돈을 벌 수 있고, 중고차를 보는 눈을 키우면 중고차를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이제 중고차 보는 눈을 키우는 법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죠. 네,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옥션원의 장점은 카 히스토리가 다 나옵니다. 사고 이력 정보라고 나오죠. 이걸 누르면 이제까지 사고가 얼마나 있었는지, 그게 다 나와요. 전손 없고 도난 없고 친수 없고, 여기까지는 뭐 나쁘지 않죠. 그럼 내차 피해가 얼마냐? 내차 피해가 뭐 여러 건 있는데 부품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품을 안 갈은 거는 그냥 겉에만 도장하고 뭐 공임 좀 들어간 거니까 그건 별로 상관없어요. 여기 보니까 부품이 300만원 정도 들어갔네요. 여기 200만원 정도 들어갔네요. 그쵸? 300만원, 200만원. 요 두 사고가 좀 큰 것 같고, 180만원. 사고가 이렇게 259만원. 그러니까 4번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포르쉐잖아요. 그쵸? 포르쉐니까 부품값이 좀 비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뭐 휀다를 교환했거나 범버를 교환했거나 뭐 이런 자잘한 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고가 어디에 어떻게 났는지, 뼈다구 먹었다고 하죠. 주로 프레임을 먹은 건 아닌지, 이런 걸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주변에 아는 사람한테 물어봅니까? 저는 바로 유튜브를 검색을 했죠. 유튜브에다가 사고차 알아보는 법 뭐 이렇게 검색을 하는 거예요. 사고차 구별법 뭐 이런 거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영상을 정주행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우에 이거 다 봅니다. 다 봐요. 다 보는데
한번 밤을 샜거든요, 제가.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이걸 다 봤어요. 침수차부터 시작해서 다 공부해서,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경매물건 나온, 차를 보러 갔죠. 그래서 실제로 막 뜯어보고, 후레쉬를 이렇게 비춰보고 했더니 진짜 다 알겠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워낙 자세하게 알려주니까 그것만 해도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알겠는 거예요. 아 이 정도면 나도 입찰해볼만 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게 봐도 모르겠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쵸? 뭐 저는 이제 알 것 같더라고요. 시킨 대로 해보니까. 근데 그래도 나 도저히 모르겠다 하면 그 다음에 하는 방법은 사고가 안 난 차를 찾아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예 사고 이력이 없는 거 이런 걸 보러 가면 되죠. 그쵸? 찾다 보면 있거든요. 그러면 선택의 폭은 줄어들지만 어찌됐든 내가 초보의 입장에서 사고가 아예 없는 차 이렇게 사고가 아예 없는 차를 아예 보러 가면 그럼 이런 차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깨끗한 차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시세 파악만 잘하고 팔기만 잘하면 되는 거죠. 아직은 좀 비싸니까 뭐 한번 유찰된 다음에 받거나 로직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제가 사업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뭐 너는 똑똑하니까 그렇게 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거든요. 저는 이제까지 만든 사업을 다 이런 방법으로 만들었어요. 뭐 되게 신기합니까 여러분? 뭐 어려운 게 있나요? 여러분도 이 정도는 만들 수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너무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하나씩 문제를 질문을 내가 직접 나에게 하면서 내가 하나하나씩 해결하고 그 다음에 나온 질문 또 해결하고 그 다음에 나온 질문 또 해결하고 또 해결하고 또 해결하고 하면은 결국 사업이 태어나고 돈을 벌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는 제 영상을 보고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실 거고 누군가는 그건 너나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럼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꼭 실천을 하셔서 돈을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공학 칼럼은 여기까지입니다.